예, 안녕하세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비 사업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정비 사업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자산상 좀 플러스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호도가 일단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 지금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금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내가 그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정비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정비 사업장 정말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경험이 없거나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플러스,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스터디만 되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될 수가, 그러니까 주택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이 대부분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완성이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도 보면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있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가장 핫했던 플레이스 지역이죠. 그 청량리, 그리고 6구역, 7구역, 9구역도 있고 제기동 재개발구역, 또 이제 완성이 거의 완료가 된 왕십리 뉴타운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면 아현 뉴타운,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면 가젤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그 창릉 신도시 뒤쪽으로 전농 뉴타운도 있고요. 그 능곡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능곡 뉴타운 주변이 이제 대공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법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면 그 자산을 조금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 방안 뉴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앞쪽이 목동이고요. 예,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뒤편에 신정 뉴타운이 지금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광명 뉴타운이죠. 예, 제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뉴타운에도 11개의 사업장이 있고, 또 철산동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신길 뉴타운,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예, 굉장히 입지가 좋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관악산, 예, 관악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칠림 재정비 촉진지구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인천을 가도 예, 정비 사업장 많고요. 안양만 보더라도 네, 뭐 융창지구, 소곡지구, 냉천지구, 그리고 또 이제 호원지구, 덕천지구,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손동, 예, 또는 그 재개발 사업장들이 그 내손 라구역, 다구역 등 뭐 재개발 구역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열거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어떠한 정비 사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장이 어느 단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조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알고서 들어가는 거와 모르고서 들어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정비 추진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한번 열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일일이 자세히 예, 열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자, 그 지정되기 전에 일단 예정구역이라는 게 먼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지정 안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투자할 때 이 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이 지정됐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예정구역 상태에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뒤섞여요. 정비 예정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예정구역 때는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예, 그 금물이다. 예,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예정이에요. 근데 예정인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수 밀도, 과소토지, 도로 접도율,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등 모든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주민들의 추진 의사도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일단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구역 또는 예정구역, 그런 예정구역과 해제구역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면 정말로 자산상 손실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동의율 50%만 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요.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그 설립은 2년 안에 하게 되면 보통 2년 안에 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인가. 자, 이 시점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전한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저렴하게 투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받은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구역,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을 좀 관심 있게 또는 취득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 기간은 보통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그리고 동의율은 75%가 달성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가 도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이 하나 찍혔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가 확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 교육,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이제 건축 심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때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수만 되더라도 또는 통과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시행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상승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서적을 보게 되면 뭐 정비구역 책이라든가 뭐 재개발 책 보면 사업시행가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근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건축심의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시행가 때 교과서적인 책을 보고 아 이때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요 앞에서 내가 사업시행가 직전에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건축 심의가 접수됐다, 통과됐다, 그 시점에 가격 상승이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도 동의율 75%가 이제 달성이 되면 이제 사업시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시행가를 기점으로 해서 또는 건축심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앞에서 사신 분들이 요때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보통 하더라.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때 1차 그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과 다음에 감정평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활동 이전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때에는 뭐 도로 접도면이라든가 또는 그 도로가 2m 도로 또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4m 도로 또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8m 도로, 자 어느 도로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감정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경사면에 있냐 평지에 있느냐 또는 토지 지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토지 지분이 얼마만큼 크기를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전유 면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전유 면적이 얼마만큼의 그 규모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빌라를 보게 되면, 다세대 주택을 보게 되면 그 몇 집, 뭐 다섯 집이 사는 그 빌라보다는 약 20가구, 30가구 사는 빌라가 좀 유리하게 감정가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전에는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전문적으로 좀 재개발 물건에 상담이 가능하신 분과 좀 충분한 논의를 하신 이후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고 이제 조합원에게 통지가 되는데, 자 통지 이후에는 뭐 도로 접도면이나 뭐 이런 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때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이제 감정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왔냐,
그리고 프리미엄은 얼마를 주고 내가 매매가를 주어야 되는지 그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감정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분양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가 5채예요. 근데 조합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5채인데 이 5채인데 조합원들은 뭐 34평이 좋다더라. 그래서 1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분양 신청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 1순위, 2순위, 3순위 기재를 하는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감정가가 낮든 감정가가 높은 사람이든 34평 분양 신청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조합에서는 5집만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잘라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분양 신청하는 건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낮은 사람이 이걸 쓴 거야. 요거를요. 근데 이거 당연히 못 받겠죠, 공급을. 그래서 이분이 25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34평을 공급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그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갔더니 감정가가 이 34평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감정가인데 이거를 내가 34평이 신청되어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자 2억 원이라는 거를 내가 지불을 하고 매입을 했어요. 근데 34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25평으로 이제 이분이 배정을 받을 텐데 25평의 프리미엄은 약 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34평이 그러니까 배정을 못 받는 감정가의 물건을 산 거예요. 샀는데 프리미엄은 얼마 주고 샀어요? 2억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34평을 못 받게 되면 25평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25평의 프리미엄은 1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자산 손실이 얼마나 큰 거예요? 1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단계에서는 그 평형 신청 여부 그리고 그게 당첨이 가능한 감정가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엉뚱하게 다른 데서 사가지고 그게 요런 케이스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한 달에 한 2번에서 5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건 뭐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자산 지킨다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의성시껏 이 부동산에서도 그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일단 매매가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예, 그렇게 이제 좀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비 물건을 취득할 때 이 분양 신청 단계, 요 단계가 정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때 보통 이제 시공사하고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자, 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보통 건설사가 정해져는 있지만 가계약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약 상태. 본계약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공사와 본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제 조합원 총회를 열어요. 뭐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 그래서 이제 동의율 75%가 달성이 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접수로 넘어가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데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게 되면 이 첫 번째 도장, 조합설립 인가 도장, 사업시행 인가 도장, 두 번째 도장이고요. 세 번째 관리처분 인가 도장. 이 세 번의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이 도장 하나하나가 찍힐 때마다 안정성은 높아진 거고 우리가 구축 그러니까 좀 주거 환경이 좀 열악했던 그 주택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때가 되면 보통 프리미엄이 좀 많이 좀 올라가는 성격이 있고요. 좀 비싸다. 그렇지만 안정성은 있더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금의 시간은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순간이 이 관리처분 인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일단 그 주택이라는 그 취득에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조합원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당첨받은 날, 그러니까 당첨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당첨받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은 뭐예요? 청약 통장에 내가 일반 청약에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청약 당첨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일. 그 기준일이 있듯이 조합원에게는 관리처분 인가가 당첨받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2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개월 정도 정상 2주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게 6개월 안에 끝나면 좋게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때 시점에 단전, 단수, 정화조 등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가스라든가 뭐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전기 차단도 해야 되고 폐전 처리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시점에 이제 2주를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거 기간은 보통 6개월인데요. 건물 때려 부시는 거는 한 석 달이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석 달, 넉 달이면.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갈 때마다 그 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공사 한번 들어갔다 뭐 서류 뭐 인허가 받고 뭐 또 그리고 이제 철거가 끝나게 되면 뭐 철거 멸시 신고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로스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일단 2주가 끝나게 되면 철거 시점으로 넘어와요. 그럼 철거 같은 경우에 이 시점에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가 완료된 이후에 하는 구역들도 있는데, 일단 그때 조합원 동호수를 보통 추첨을 하고요. 요때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이제 오픈됐으면 뭐예요? 일반 분양, 일반 청약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철거가 완료가 됐고 조합원의 아파트, 그리고 일반 청약이 완료가 되면 아파트에 그 주인들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이 착공은 보통 통상 아파트를 짓는데 평균적으로 32개월이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3년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이제 착공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조합원과 일반 청약 당첨자가 그 아파트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때 계약금 10%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착공 기간 중에 중도금 보통 60% 들어가죠. 그럼 60%, 자, 그 5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6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청산금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분들도 생길 거고요. 내가 오히려 청산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정평가에 내가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그러면 일단은 그 조합원 아파트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자, 5억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공급가가. 그러면 나는 5억을 그 나중에 청산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정산을 해서 이 5억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입주 때 청산금 정리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착공하는데 3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더라도요, 보통 2주 하는데 1년, 그리고 철거하는데 6개월, 그리고 착공 걸리는 시간 3년, 그래서 이제 4년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보다는 소요가 좀 더 길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관공서에 들어갔다가 서류가 나오는 뭔가 인허가 받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입주가 되는 시점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신축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그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은 조금 그 소요는 되지만, 일단 이 앞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좀 사게 되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재개발 조합원 물건이고요. 물론 이 이전에 사게 되면 프리미엄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다. 대신에 시간은 조금 더 투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를 일단 뭐 자세하게,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 제약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우를 갖고 있고 어느 단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일단 도장이 하나하나 찍힐 때마다 안정성은 좀 올라가고 대신에 프리미엄은 좀 비싸다, 그리고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린다 라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